2020년 9월 오늘 가져온 책은 혼자 사는 즐거움. 지은이는 사라 벤 브레스낙. 지은이 소개하겠습니다. 지은이는 사라 벤 브레스낙. 25년간 일간지 기자로서 활발한 인생을 살았다. 워싱턴 포스트, LA 타임스, USA 투데이, 허핑턴 포스터 등 주요 일간지에 인생과 행복에 관한 통찰력 있는 칼럼을 실기 시작하면서 탁월한 명성을 얻었다. 남부러울 것 없이 성공적 언론인으로 살아가던 그녀는 어느 날 문득 모든 사회적 성취를 뒤로한 채 전업작가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표현에 따르면 홀로 산책을 하다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시작하라는 인생의 콜링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혼자 사는 즐거움은 독신자나 비혼자만을 위한 책이 아니다. 결혼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사람은 누구나 복잡한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부모로, 자녀로, 배우자로서, 직장 선후배로서, 친구로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양한 역할 모델을 부여받고 여기에 헌신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인생은 결국 혼자 떠나는 여행이다. 누군가를 위해서 살기보다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자신의 삶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오직 나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복잡한 관계가 불러오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다스려 나갈지에 대한 지혜를 선물한다. 담백하고 깔끔한 인생, 내 자신을 위로하고 성찰하는 즐거운 인생을 살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울림 깊은 메시지들을 담고 있다. 따라서 독자들은 진정한 자신과 솔직하고 심탄하게 만날 수 있는 유쾌한 기회를 이 책 곳곳에서 풍성하게 찾게 될 것이다. 머리말 읽어드리겠습니다. 소제목 인생의 부름에 답하라.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가 토니 모리슨은 이렇게 말했다. 정말 읽고 싶지만 아직 출간되지 않은 책이 있다면 당신이 직접 써야 한다. 이 책을 쓰는 내내 나는 토니 모리슨의 조언을 마음에 새겼다. 당신도 진정 누리고 싶은 삶이 있지만 아직 찾지 못했다면 지금 바로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그 새로운 출발점에서 당신은 깨닫게 될 것이다. 인생은 완벽하게 혼자 떠나는 여행이라는 것을. 아직 당신이 원하는 삶을 찾지 못했다는 건 지금껏 당신이 당신을 위해 살지 못했다는 뜻이다. 당신은 현재 누군가의 자녀이거나 누군가의 부모일 것이다. 누군가의 배우자이거나 누군가의 형제 자매일 것이다. 이 모든 관계에서 자유로운 독신이라 할지라도 당신은 여전히 사회관계 속에서 누군가의 상사이거나 부하이고 누군가의 선배이자 후배다. 그 밖에도 당신의 인생에 관여하는 관계는 수없이 많다. 이 많은 관계 속에 살아가면서도 당신은 문득문득 외롭고 쓸쓸하다. 왜일까? 오직 당신만을 위해 살아도 짧은 인생이거늘 당신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당신 삶 앞에 주렁주렁 달려있는 그 누군가를 위해 당신의 인생을 밀어놓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을 지속하는 한 당신은 지독한 고독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인생은 단 한 번이다. 하지만 제대로 산다면야 한 번으로도 충분하다. 작가 조이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다. 제대로 산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당신 자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삶이다. 당신 영혼의 속삭임을 따라가는 삶이다.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삶을 누리고 싶은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오직 당신이다.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갈증에 마중물을 붓기 위해 나는 마침내 결심했다. 책을 쓰는 작가가 되겠다고 말이다. 나는 더 이상 내 인생의 콜링을 미뤄두지 않겠다고 말이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인생이 달라졌다. 책을 쓰기 위해 내 자신과 허심탄회하게 마주 앉아 대화하는 시간이 인생에서 가장 많아졌다. 키보드를 두드려가며 한자 한자 내 꿈을 입력하는 동안 창작의 고통 안으로 형언할 수 없는 감동과 즐거움이 몰려들었다. 원고를 모두 작성한 후 나는 출판사 수십 권의 출간 의뢰 메일을 보냈다.
솔직히 내 글이 출간되리라 기대하진 않았다. 그러나 글을 쓰는 동안 나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추후에 미련이나 아쉬움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나만을 위해 내 에너지를 완전히 탈진해본 경험은 정녕 소중한 내 인생의 자산이었다. 토니 모리슨의 조언처럼 내 인생은 내가 직접 써야 하는 책임을 깨닫게 된 것만으로도 나는 값진 결실을 얻었던 것이다. 훗날 나는 남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물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글 쓴다는 핑계로 당신 저녁 식사도 잘 못 챙겨줬는데 어쩜 그리 불평 한번 하지 않았어요? 내가 정말 유명한 작가라 될 거라고 확신했던 거예요? 그러자 남편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아니, 솔직히 나는 당신이 프로 작가가 되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어. 다만 당신이 글을 쓰기 위해 책상 앞에 앉아있을 때 당신 얼굴은 그 누구보다 행복해 보였지. 감히 그 행복을 방해할 엄두가 나지 않더라고.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이렇게 조언한다. 마음의 아득한 밑바닥에서 부름을 기다리고 있는 당신 자신을 사랑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와 함께 살아보십시오. 이 책이 인생의 부름을 받아 혼자 떠나기로 결심한 당신에게 지혜로운 나침반이 되어주기를, 용감한 항법사가 되어주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는다. 소제목 하루에 하나씩 모험하기. 발레리나 아그네스 드밀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삶은 확실하지 않은 형태다. 그래서 다음에 무엇이 어떻게 펼쳐질지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은 틀릴 수도 있지만 어둠 속에서 도약하고 또 도약한다. 우리는 몸을 사리며 신중하게 처신할 때 비로소 안심한다. 예를 들어 공예품 바자회에서 핸드페인팅 유리구슬이 눈에 확 띄지만 그냥 지나친다. 대신에 진주 목걸이를 차고 외출한다. 하지만 거리에서 우연히 스친 여자의 목걸이가 아주 예뻐 걸음을 멈추고 쳐다보니 빨간색과 보라색이 어우러진 바로 그 유리구슬 목걸이다. 당신은 곁눈질로 hul끽거리며 우와 저 목걸이 정말 예쁘다 하고 중얼거린다. 그리고 그 여자는 유리구슬 목걸이가 자신에게 잘 어울릴 것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해진다. 어쩌면 그 여자도 몰랐을 것이다. 그저 자신의 본능을 믿고 어둠 속에서 높이 도약했을 것이다. 유리구슬 목걸이가 나를 목에 둘러봐요 라고 속삭였고 여자는 그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 순간 그녀는 앞뒤 계산하지 않고 모험을 감행했을 뿐이다. 날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기회가 생긴다. 오늘 밤 저녁 식사에 평소에 먹던 마늘빵 대신에 이탈리아식 포카치아 빵을 내놓는 것이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자동으로 손이 가는 평범한 양말 대신에 춤을 추고 싶어지는 꽃무늬 양말을 선택할 수도 있다. 아니면 몇 년째 고수해온 얌전한 긴 생머리를 찰랑거리는 세련된 커트로 바꿀 수도 있다. 심리학자 수전 제퍼슨은 충고한다. 하루에 하나씩 모험을 하라. 하고 나면 기분이 엄청나게 좋아지는 사소하거나 과감한 행동을 감행하라. 오늘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진짜 모험을 해보라. 당신이 예술가이고 당신의 삶은 작업 중인 작품이라고 생각해보라. 진행 중인 작품은 결코 완벽할 수 없다. 하지만 조금씩 바꾸면 된다. 원고라면 초안을 수정하면 된다. 그림이라면 화폭에 다른 색을 덧칠하면 된다. 영화라면 편집을 하면서 완성도를 높이면 된다. 예술은 발전한다. 삶도 그렇다. 예술은 고여있으면 안 된다. 삶도 마찬가지다. 자신을 위해 만들어가고 있는 아름답고 진정한 삶은 당신의 예술 작품이다. 이는 최상의 예술이다. 작가 브렌다 유랜드는 말했다. 당신은 태고 1위로 태어나 어떤 존재와도 다르기 때문에 비할 데가 없다. 그 생각을 마음속에 꼭 품고 무소의 뿔처럼 당당히 가보라. 소제목 최고의 것만 받아들이기. 작가 썸머신 몸은 이렇게 말했다. 인생에는 재미있는 점이 있다. 이는 모든 걸 마다하고 최고만 받아들이려고 고집하면 대체로 최고를 얻는다는 것이다. 돈 걱정을 안 해도 된다면 우아하고 아름답게 살기가 쉽다.
언제라도 현금을 찾아 쓸 수 있다면 참고 기다리는 자세가 주는 교훈을 배울 필요가 없다. 하지만 돈이 있다고 해서 진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마찬가지로 아름다운 물건에 둘러싸여 있다고 해서 평생 행복하리라는 보장도 없다. 가슴이 찢어지게 슬픈 소식을 들을 때 실크 술이 달린 정교한 무늬의 쿠션에 얼굴을 묻고 흐느낀다고 해서 더 큰 위로가 되는 건 아니다. 내가 혼자 사는 즐거움을 막 알아가기 시작한 무렵의 일이다. 당시 나는 나만의 시간을 방해하는 요소를 차단하고자 몇 달 동안 잡지와 신문을 읽지 않았다. 뉴스를 보지 않았고 특히 식료품과 아이에게 꼭 필요한 옷을 빼고는 쇼핑을 하지 않았다. 그때 내가 경험했던 증상은 금단 증후군과 비슷했다. 실제로 통증이 느껴졌고 몸이 떨렸으며 현기증까지 생겼다. 그럴 때면 진정한 자아는 나를 다독였다. 내가 인생의 깊고 심오한 가치를 얻기 위한 변화를 겪고 있다고 안심시켰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나는 필요와 욕구를 구별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었고 그 강력한 교훈을 완전히 익혀야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었다. 없어도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는 물건을 파악하면 분별력이라는 재능이 생긴다. 분별력이 생기면 최고를 요구할 수 있다. 최고가 나타날 때까지 감사하며 우아하게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이 생긴다. 최고가 나타나리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능력이 생겼기 때문에 나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진정한 삶을 창조할 수 있다. 작가 에벌린 앤서니는 말한다. 인생은 사거리다. 미래를 향하는 길로 직진을 하든 좌우로 회전을 하든 다른 길로 우회를 하든 우리는 진정 우리가 원하는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세상에서 방향을 돌려 자기 나름의 행복을 향해 나아가야 진정한 자아의 길이 나온다. 진정한 자아의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인생의 운전대를 돌리면 최고의 삶은 영원히 우리를 찾아오지 않는다. 명심하라. 많은 사람들이 간 길이라고 해도 그 길은 결코 최고의 길이 아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등만 보고 따라 걷다가는 이정표가 사라진 막다른 길을 덜컥 만나게 될 수 있다. 썸머신 몸의 조언처럼 모든 걸 기꺼이 마다하라. 모든 걸 비워둬라. 철학자이자 문학가인 괴테의 말처럼 그저 자신을 믿어라.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게 될 것이다. 잡동사니로 삶을 채우지 마라. 가볍고 비어있는 삶 속을 간결한 마음으로 최고의 삶을 기다리고 또 그것을 향해 걸어가라. 소제목 마중물 붓기. 나는 혼자 글을 쓸 준비를 할 때마다 천천히 창작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의식을 치른다. 일단 침대에 앉는다. 각 끓인 차가 담긴 주전자를 침대 옆 탁자에 갖다 놓고 배경으로 아름다운 피아노 앙상곡을 틀어놓는다. 내 옆에는 새 스프링 공책과 좋아하는 펜이 가득 담긴 컵과 한쪽 모서리가 잔뜩 접힌 책 한 무더기가 있다. 나는 혼자 있는 동시에 내 친구인 성자들, 즉 사랑받는 작가들과 함께 있다. 작가들은 저마다 진정한 목소리와 특별한 메시지를 내게 보낸다. 나는 창작열이 흐르도록 그들의 손과 마음과 영혼이 만들어낸 작품을 음미한다. 나는 이 지필의식을 영감을 퍼올릴 준비라고 부른다. 구식 수동 펌프로 물을 퍼올리려면 먼저 물 한 바가지를 붓고 힘차게 펌프질을 해 그 압력으로 우물에서 물이 올라오게 해야 한다. 내가 이처럼 마중물을 준비하는 이유는 그래야만 창조성의 원천인 우뇌가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난 늘 똑같은 블루윌로우 찻잔을 사용하고 똑같은 음악을 들으며 똑같은 종류의 펜과 공책을 쓰고 똑같은 책을 다시 읽는다. 이 의식을 치르면 나의 뇌는 내가 이제 작업을 할 작정임을 즉각 알아챈다. 영혼이 하는 말을 받아쓰기라도 하는 양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공책에 술술 글이 써진다. 손으로 초안을 대략 완성하면 사무실로 가서 컴퓨터로 작업한다. 그때부터 진짜 집필이 시작된다. 늘 그렇듯이 의식의 힘을 통해 영감의 도움을 받는 것이다. 당신 또한 혼자서 뭔가를 할 때는 마중물부터 준비하기 바란다.
준비 운동이나 워밍업 없이 본 게임에 곧장 참여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 천천히 그라운드를 뛸 환경을 만들고 창조적 에너지가 몸과 마음에 시동을 걸 수 있도록 한다. 사실 혼자 있는 시간이란 모두 인생을 위한 마중물을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직장인들은 하루에 8시간 일한다. 하지만 정작 업무에 집중하는 시간은 겨우 4시간에 불과하다. 나머지 4시간은 그냥 허비되고 만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회사에 나가는 사람이라면 업무 시간 1시간 전쯤 출근해 반드시 혼자서 그날 업무를 위한 마중물을 준비해야 한다. 그러면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집중할 수 있고 그만큼 성과도 좋아져 성공하는 삶에 가까워질 것이다. 집에 돌아와서도 마찬가지다. 온전히 자신만의 시간, 자신만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마중물 의식을 거쳐야 한다. 발견 일지를 꾸미는 활동을 할 때 흥미로운 의식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매일 할 수 없다면 평일 중 하룻밤을 골라 당신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을 드러내주는 시각 이미지를 찾는 데 몰두해보자. 과정을 최대한 흥미롭게 구성해보자. 아이들을 재운 뒤에 오랫동안 느긋하게 욕조에 몸을 담가보면 어떨까? 그렇게 해서 긴장이 풀리고 편안해지면 잡지, 가위, 일지를 담은 바구니를 침대로 가지고 가자. 지금 이 순간에만 즐길 따뜻하고 특별한 음료를 준비하자. 영감을 불러일으키도록 예쁜 양초를 켜서 화장대 위에 놓자. 작가 메리 웹은 말한다. 신의 섭리라는 우물은 깊다. 우리가 우물에 들고 가는 양동이가 작을 뿐이다. 당신의 펌프를 퍼올릴 준비를 하라. 커다란 양동이와 마음을 안정시키는 의식을 통해 섭리의 우물로 향하라. 소제목 몸에 대한 예의 갖추기. 티베트 시인이자 지도자인 사하라의 찬미가를 읊조리며 시작해보자. 내 몸 안에 신성한 강이 있네. 순례자뿐 아니라 해와 달도 있네. 내 몸처럼 행복한 사원을 본 적이 없다네. 한 친구를 몇 달 만에 우연히 만났다. 나는 그 친구를 전혀 못 알아봤다. 항상 아름답게 정돈돼 있던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다. 화장기 없는 시뻘건 얼굴이 부어 있었고 눈 밑에 커다란 다크서클이 드리워 있었다. 평소에 좋아하던 멋진 로라 애슐리 드레스가 아니라 청바지와 둔해 보이는 스웨터를 입고 있었다. 기가 막혔다. 대체 뭐가 잘못된 것일까? 커피숍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면서 친구가 당시 겪고 있던 심각한 위기를 들었다. 하지만 친구가 털어놓기 전에 이미 나는 중대 문제가 있음을 확실하게 직감했다. 모든 사람은 매일 무수한 방식으로 자존심을 드러내는 신호를 보낸다. 대부분의 신호는 그 친구처럼 극적이지 않다. 오히려 섬세하고 미세하다. 천하를 얻은 기분일 때는 발걸음이 활기차고 얼굴에 미소가 서리며 눈이 빛난다. 그런가 하면 시간이나 에너지나 감정이 부족한 경우에는 복장과 몸단장에 소홀해진다. 말 그대로 무신경해진다. 하지만 우리는 혼자 있을 때조차 외모를 돌이켜 봐야 한다. 우리가 최상의 모습으로 있을 때 느끼는 내면의 기쁨 때문이다. 뒤집어 말해 우리가 내면의 기쁨을 느끼고자 한다면 그만큼 외면의 기쁨도 함께 느낄 수 있어야 한다. 그 순간이 바로 인생에서 가장 조화롭고 행복한 순간이다. 프랑스의 철학자 시몬 베유는 말한다. 자신의 모습을 아름답게 가꾸는 사람은 자신의 내면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자신이 열망하고 있는 것을 이미 지니고 있음을 알게 된다. 몸은 마음의 입구다. 스포츠학자 조지 슈언 박사가 영혼에 관한 심오한 질문에 답을 찾는 지름길은 몸에 대한 사소한 답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듯이 마음을 가꾸는 것만큼이나 몸에 대한 예의도 갖출 수 있어야 한다. 자신조차 돌보지 않는 몸에선 어떤 신호도 감지되지 않는다. 휴일이라고 샤워도 하지 않고 머리도 감지 않은 채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과 일찍 일어나 평소와 다름없이 정성껏 몸을 씻은 사람의 하루는 천양지차다. 정갈하지 않은 몸은 우리를 하루 종일 침대나 소파에 무겁게 눌러놓는다. 몸이 무거운데 마음이 가벼운 사람은 없다.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지치고 힘든 일상일수록 몸이 보내오는 신호에 적극적으로 화답하라.
전면 거울 앞에서 당신의 외모 가운데 당신이 좋아하는 부분을 찾아 정성껏 어루만져 보라. 분명 기분이 좋아지고 달라질 것이다. 또한 생각보다 당신 자신이 멋진 존재임을 깨닫게 되면 금상첨화다. 세계적인 무용수 마사 그레이엄은 우리에게 깊은 가르침을 선물한다. 몸은 신성한 옷이다. 몸은 당신의 첫 옷이자 마지막 옷이다. 그 몸으로 세상에 와서 그 몸으로 떠난다. 따라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우해야 한다. 그동안 우리는 우리의 몸을 너무 방치해왔다. 밤이 되면 시간을 내서 당신이 아주 멋진 존재임을 축복해보자. 생기를 되찾을 수 있게 적어도 20분 동안 따뜻한 물에 몸을 푹 담그자. 오늘 밤에 발견해야 하는 특별한 사항을 모두 깨닫게 해달라고 진정한 자아에게 부탁해보자. 타월로 몸을 닦고 로션을 부드럽게 바르자. 온몸을 천천히 마사지해보자. 어깨에서 발가락까지 몸을 주물러 내려가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얀 빛이 각 부위를 감싸고 있다고 상상해보자. 이 빛은 사랑이며 지금 당신은 세포 하나하나에 그 사랑을 보내고 있다. 작가 엘리자베스 캐디는 말한다. 조물주는 같은 일을 되풀이하지 않기에 인간은 저마다 다른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몸을 구석구석 돌보며 당신의 놀라운 가능성을 진심으로 찾아보라. 신의 은총을 마음껏 즐겨보라. 소제목 머리카락과 화해하기. 순수의 시대를 쓴 이디스 워트는 말한다. 머리카락을 관리할 줄 모르는 여성은 천재성이 있어봤자 쓸모가 없다. 수백 년 동안 여성의 머리카락은 여성이 지닌 최고의 영광이라고 불렸다. 하지만 내가 아는 모든 여성은 자신과 머리카락의 관계를 악몽이라고 말한다. 나는 자기 머리카락을 정말로 좋아하는 여성을 본 적이 없다. 오히려 다들 머리카락 때문에 골치를 앓는다. 머리카락은 생명이 있고 강력하며 변덕스럽고 형이상학적인 힘이며 존경받아야 하고 고려되어야 하며 조화되어야 한다. 하지만 머리카락을 관리하기란 원자핵 융합만큼이나 힘들다. 잘 어르고 구슬리면 말을 잘 들을 때도 가끔 있으며 이런 경우를 Good Hair Day라고 부른다. 하지만 절대로 머리카락을 강요할 수 없다. 우리는 머리카락에 엄청난 돈과 시간과 창조적인 에너지와 감정을 투자한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머리카락은 우리의 진정성이 아니라 자신의 진정성을 표현한다. 당신은 어떤지 모르겠으나 나는 매일 삶과 벌리는 작은 전쟁으로 기진맥진해지는데 거기에다가 내 머리카락과도 전쟁을 치러야 한다. 대부분의 여성은 나오미 울프가 미모 신화라고 일컬은 집단 환각에 빠져 살고 있다. 우리는 적절한 샴푸와 린스를 사용하고 알맞게 파마나 염색 커트를 하면 머리카락이 텔레비전과 영화와 패션쇼에 등장하는 여자들의 머리카락처럼 말을 잘 들을 것이라는 믿음에 쇠뇌당해 왔다. 그나저나 그런 여자들은 직접 머리를 매만지지 않는다. 평소 집에 있을 때 내 머리는 한 달에 한 번씩 미용실에서 나올 때의 상태와 완전히 다르다. 헤어스타일리스트처럼 양손에 드라이어기와 브러쉬를 들고 현란하게 머리카락을 펴고 마는 방법을 아직 익히지 못해서다. 그래서 나는 집에서 드라이어기로 머리를 만지는 걸 일찌감치 포기했다. 머리를 하는 과정이 사실상 똑같은데도 어떤 날은 아주 멋지게 완성되지만 어떤 날은 절망스럽다. 머리카락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며 우리는 머리카락과 화해하고 평화롭게 살아야 한다. 이를 위해선 머리카락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고유한 특성을 파악해야 한다. 머리카락이 굵은지 가는지, 결이 거친지 부드러운지, 직모인지 곱슬머리인지, 파마를 할 때 어떻게 끊어지는지, 흰머리가 나고 있는지, 가르마가 어느 쪽인지 알아야 한다. 끊임없이 싸우는 대신에 머리카락과 친해지고 좋은 관계를 쌓는 것이 관계 회복과 마음의 평화를 위한 첫 단계이다. 내 진정한 자아의 머리는 웨이브가 들어간 어깨 길이의 금발이다. 하지만 나는 머릿결이 푸석푸석해지지 않는 파마약이 발명되기 전에는 진정한 자아와 같은 헤어스타일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그래서 나는 컬 대신에 염색을 선택했다. 늘 창의적인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
현재 당신의 머리카락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좋아하는 헤어스타일의 사진을 참을성 있게 찾아보자. 친구가 추천한 스타일리스트에게 그 사진을 가지고 가서 일단 상담을 하자. 머리카락의 현재 상태와 당신이 꿈꾸는 스타일을 비교해가며 대화를 나누자. 무엇보다도 충동에 항복하지 말자. 살다 보면 이놈의 머리를 당장 어떻게 해야겠어 라고 소리 지르는 날이 온다. 하지만 그런 날에는 머리를 바꾸면 안 된다. 새 헤어스타일보다는 익숙한 헤어스타일을 관리하기가 훨씬 수월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그렇지만 망설이지 말고 변화를 주자.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을 찾는 것보다 큰 기쁨은 없다. 제약의 결과가 나오더라도 실컷 울고 나서 그저 머리카락뿐임을 기억하자. 어차피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며 앞으로 당신은 더욱 현명하게 선택하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머리카락을 받아들이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과정의 일부다. 시인 메리엄 무어는 당신을 괴롭히는 점이 당신의 최고 부분이다 라고 말했다. 정녕 옳은 말이다. 소제목 4개의 방에서 살기. 영국 작가 루머 고든은 불행할 때 행복해지는 방법으로 한 번에 하나씩 생각하고 사소하고 가벼운 것들을 천천히 음미하면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한 번에 하나씩 생각하기란 쉽지 않다. 오늘날은 모두가 멀티플레이어가 되어 바쁜 시간을 쪼개고 살아간다. 한 번에 많은 일들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뛰어난 능력자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일정이 꼬이고 여러 일이 겹치면 삶은 어수선해진다. 가장 피곤한 인생은 한 가지에 집중할 수 없는 인생이다. 맹세코 말하건대 한 번에 하나씩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몸과 마음은 복잡한 미로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을 것이다. 학교 동창 가운데 유명 광고 회사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다. 카피라이터인 그는 촌철살인의 빛나는 문장들로 명성을 얻었다. 그 비결을 물었더니 이렇게 말했다. 창조적인 일은 그 일이 손에 잡힐 때만 해요. 일이 손에 잡히지 않으면 좀 덜 생산적이고 기계적인 일을 하죠. 밤새 책상 앞에 앉아 있다고 해서 나오지 않는 답이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날 하루를 카피를 쓸지 아니면 지출 경비를 계산하는 데 쓸지 감이 오죠. 몸과 마음이 가벼운 날이 있고 왠지 이유 없이 뼈마디가 욱신거리는 날이 있잖아요. 자신의 바이오리듬에 따라 일하면 10시간 걸릴 일을 단 10분에 처리할 수도 있어요. 루머 고든은 1936년에 글을 쓰기 시작해 거의 60년 동안 어린이와 성인을 위한 소설, 논픽션, 단편집, 시집 등을 57권이나 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평생을 글쓰기에 몸바친 건 결코 아니다. 뉴욕타임스는 고든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그는 매우 특별한 부류에 속하는 작가다. 그는 호랑이를 사냥하고 파티에 모인 사람들의 넋을 빼놓고 훌쩍 혼자 떠나는 멋진 여행을 즐기면서도 작가로서의 명성까지 얻은 인물이다. 한마디로 그는 설정한 목표를 기발하게 잘 해낸다. 고든의 작품들은 픽션이 아니다. 철저하게 그 자신의 실생활을 반영한다. 그의 일상은 온갖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 있다. 고든이 이처럼 진정 기쁘고 만족하는 삶을 산 비결은 그에게 4개의 방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말한다. 인도 속담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육체, 정신, 감정, 영혼이라는 4개의 방을 갖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은 한 방에서만 산다. 하지만 인생을 풍요롭게 살아가려면 날마다 4개의 방에 규칙적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의 섭리에 따라 말이다. 당신은 지금 어느 방에 있는가? 누군가 등을 떠밀어 원하지도 않는 방에 틀어박혀 있는 건 아닌가? 방의 주인은 오직 당신이다. 소제목 살고 싶은 집 만들기. 캐리 그랜트와 마이어나 로이가 주연을 맡은 재치 넘치고 쾌활한 영화 미스터 블렌딩스 꿈의 집을 짓다를 본 적 있는가? 유쾌한 웃음과 뭉클한 감동을 선물하는 이 영화는 뉴욕에 사는 성공한 광고회사 임원과 그 가족의 이야기다.
시내에 있는 비좁은 아파트에 새들어 살고 있는 블랜딩스 가족의 소원은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가는 것이다. 마침내 그들은 코네티컷 주 교회에 장미 넝쿨이 우거진 집을 짓는 값비싼 모험을 시작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집이 점점 커지고 공사비도 덩달아 올라간다. 직접 집을 지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상황이다. 어쨌든 온 가족의 신경이 너덜너덜해졌고 은행 잔고가 바닥났지만 결국 수많은 고난을 거친 끝에 꿈이 실현되면서 영원히 끝이 난다. 나는 그들이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들이 만든 집은 아주 아름다웠다. 결혼이든 직장이든 집이든 생활 방식이든 간에 꿈을 이루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 또 꿈을 이루려면 돈이 든다. 원하는 것을 갖고 감사의 말을 하되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하라는 고대 속담이 있다. 꿈을 이루려면 돈과 땀과 좌절감과 눈물과 용기와 선택과 끈기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꿈이 탄생하려면 한 가지가 더 필요하다. 사랑이다. 사랑만이 굳게 단결된 진정한 가족으로, 열정을 생계수단으로, 단순한 주거지를 당신의 진정성을 완벽하게 표현하는 가정으로 바꿀 수 있다. 설사 돈이 많이 있다 해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집을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가정으로 바꾸려면 사랑과 시간도 꼭 필요하다. 1874년 세무엘 클레멘스는 사랑하는 아내 리비와 세 딸을 데리고 꿈에 그리던 집으로 이사갔다. 코네티컷주 하트퍼드에 자리잡은 빅토리아 양식의 빨간 벽돌 저택이었으며 방이 19개나 있었다. 그 후 클레멘스는 35년 동안 열심히 집을 장식하고 개조하고 비싼 장식물로 화롭게 꾸몄다. 하지만 열정이 지나쳐 돈을 너무 많이 쏟아부은 나머지 파산하고 말았다. 하지만 그는 모험에 찬 소설들을 써 파산을 해결할 수 있었다. 그의 필명은 바로 마크 트웨인이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 집은 심장과 영혼과 눈이 있었다. 또한 우리를 인정하고 배려하고 깊이 공감했다. 가족이나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집을 믿고 집의 은총을 받으며 살았고 축복 속에서 평온했다. 집은 우리가 밖에 나갔다 올 때마다 밝은 얼굴로 다정하게 환영해 주었다. 우리는 늘 감동을 받으며 집에 들어섰다. 에밀리 디킨스는 나는 가능성 속에서 살아간다고 말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 문제를 보지 말자. 가능성이 있는 일을 찾자.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집은 중요하지 않다. 트레일러나 아파트나 단독주택에서 살거나 모텔을 전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당신이 꿈에 그리는 집은 아니지만 당신의 꿈이 비바람을 피할 안식처를 제공해주고 있다. 그 꿈은 현재의 집을 당신이 간절히 바라는 집으로 바꿔줄 수 있다. 사랑이 있으면 최소의 비용으로 페인트를 칠하고 목재를 손질하고 배반죽을 바르고 벽칠을 바르고 스텐실을 하고 나무를 심고 페인트를 찾을 수 있다. 사랑이 있으면 부족한 돈을 시간과 창조적인 에너지와 감정으로 채울 수 있다. 우리는 사랑의 디자인 기술을 배워야만 한다. 꿈이 그리는 집이 당신의 내면에 있음을 깨달아보자. 오늘 가슴속 비밀의 성역에서 그 집을 찾아야만 내일의 문지방을 넘을 수 있다. 히라빈 조르바를 쓴 니코스 카잔차키스는 말한다. 현실은 바꿀 수 없다. 현실을 보는 눈은 바꿀 수 있다. 소제목 무소유의 은이 깨닫기. 1846년 마거릿 리드는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의 정든 집을 떠나 남편 제임스, 네 자녀, 병든 어머니와 캘리포니아로 향했다. 남편은 몇 달 전부터 새 도시로 가자고 그녀를 설득했다. 마거릿은 완곡하게 거부하면서도 안락하고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행복한 삶을 버리지 말자고 간청했다. 하지만 사업가였던 남편은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었고 모험도 하고 싶었다. 결국 마거릿은 남편의 고집에 항복했다. 제임스가 마거릿을 설득할 수 있었던 1등 공신은 소중한 소지품을 다 챙겨가도 되며 그 누구보다 화려하고 멋지게 이주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이었다.
제임스는 약속을 지켰다. 지붕에 포장을 뚫은 제임스의 집마차는 튼튼하고 멋졌다. 2층짜리 마차에는 취침용 칸이 따로 있었고 최고로 편한 스프링 의자와 강철 난로를 갖추었고 벨벳 커튼이 달려 있었다. 물론 마거릿의 소중한 오르간도 마차에 실렸다. 그리고 돈으로 살 수 있는 최상급 식료품과 와인을 6개월분이나 실었다. 제임스의 마차를 필두로 도너 일행이 서부로 향하는 모습은 장관이었으며 보는 사람마다 놀라 숨이 막힐 정도였다. 도너 일행의 비극적인 모험담은 미국 서부 개척사의 가장 지울 수 없는 승리와 절망의 이야기다. 고향에서 4,020km를 이동해 고지를 단 이틀 앞두고 역사상 최악의 폭설을 만난 남녀노소 31명은 시에라네바다 산맥에 겨울 내내 갇혀버렸다. 식량이 떨어지자 굶주림을 참지 못한 몇몇 사람이 살아남기 위해 일행의 시체를 먹었다. 마거릿과 자녀들은 거기에 동조하지 않았다. 일행을 구조하기 위해 캘리포니아에 도움을 청하러 갔던 제임스가 돌아올 때까지 마거릿은 가족을 끓인 죽과 눈과 나무 껍질을 아이들에게 먹였다. 마거릿의 가족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죽음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이주하기 전에 마거릿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세속의 물건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 어차피 마차에 싣고 산맥을 가로지르기가 너무 무겁고 거추장스러워 이동하는 중에 모두 버려야 했기 때문이다. 마거릿과 그녀가 사랑하는 가족을 구할 수 있었던 소유물은 정신, 즉 그녀의 재치와 믿음과 낙관과 용기였다. 마거릿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내가 버려야 할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신념이 아니라 물건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내 딸아이의 데모는 헐리우드에 산다. 1994년 로스앤젤레스에 끔찍한 지진이 일어나 그녀는 소유물을 거의 모두 잃었다. 천만다행히 그녀와 남편은 다치지 않았고 집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상실에 대해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단번에 너무 많은 게 사라졌다. 그녀가 알고 있던 집, 당연하다고 여겼던 안전, 그녀의 존재를 보여주는 유형의 증거인 소중한 소유물, 값비싼 골동품부터 추억이 서린 기념품까지 온갖 물건이 몇 초 만에 유리조각, 도자기 조각, 나무 조각이 돼버렸다. 내다 버려야 하는 쓰레기가 되고 말았다. 초기의 충격이 가시자 그녀는 소유물을 잃고 오히려 자유로워졌다고 말했다. 날카로운 아픔이 지나가면 평화가 찾아온다. 없으면 살 수 없다고 생각했던 모든 물건, 귀한 가치를 지녔다고 믿었던 모든 물건은 그저 물건일 뿐이다. 그녀는 안락한 보금자리를 다시 만들면서 정말로 필요하거나 정말로 좋아하는 물건만 집에 들여놓고 있다. 그리고 이전보다 물건의 개수가 훨씬 줄었다. 이제 그녀의 분별력이 훨씬 예리해졌다.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물건과 기분을 밝게 해주는 물건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된 것이다. 그녀는 인생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이 생겼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그 눈은 어떤 물건보다도 소중한 가치였다. 물건은 다시 지진이 일어나면 영원히 사라져 버리겠지만 그녀의 시선은 평생 동안 그녀를 지켜내줄 것이기 때문이다. 내 삶의 진정성을 찾아가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나도 내가 갖고 있는 소유물들을 끔찍하게 아꼈다. 사람을 대할 때도 그가 어떤 물건들을 갖고 있는지에 더 관심을 가졌다. 하지만 이제 나는 결코 소유물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소유물은 결코 인생을 규정할 수 없다. 존 F 케네디만큼이나 대중의 인기를 모았던 제클린 오나시스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물건은 모두 가질 수 있었다. 하지만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물건은 바로 나만의 시간이었다. 단 10분이라도 내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바랄 게 없었다. 당신은 제클린이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했던 당신만의 시간을 풍족하게 갖고 있다. 하물며 무엇을 더 바라겠는가?